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대북 결의에 대해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제재 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d a vote yesterday on sanctions, but those sanctions are nothing compared to what ultimately will have to happen. 또 이번 제재안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대북 제재안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이 정도 수위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야심을 꺾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인 겁니다. 미국이 제안했던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주요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진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북 제재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중국 초상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방안에 불만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자 제재의 칼날을 곧바로 꺼내들지 아니면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대응할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초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지만 대북 석유 공급 차단의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은 단둥에서 신의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50만 톤가량의 원유를 무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국가별 의존도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92.5%로 3년 연속 9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지에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충실한 결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재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고무줄 제재를 또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중 관계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중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3년 전부터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 공급량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유류 공급 축소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북한의 핵실험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강조하는 중국의 연사도 꺼림칙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중 압박 여하에 따라 중국이 제재 이행을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당장은 중국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결의 채택에 앞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을 각 금융기관 정보망에 올려 계좌 개설이나 자금이체 같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성실한 이행이 확인되면 중국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와 무역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냥 느슨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홍콩에서 열린 투자자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역내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핵 해법 마련과 무역 갈등, 남중국해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놓고 담판을 지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 연일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서명운동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네, 정부 당국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외신 언론 대상 기자회견장. 강경화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련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know that the public opinion is swinging in that direction. If it comes to a situation where we feel that this is an issue that needs a policy consideration, there are many elements to consider.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전술핵 배치로는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만 거론됐지만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가 가시화되면서 국방장관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 핵 폐기 명분이 약화되고 동북아의 핵무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을 그은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사실상 작전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7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뒤 발사대 받침대인 메탈 패드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어제 6기 모두 메탈 패드 위에 올렸습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어제 오후 사드 기지를 찾아 발사대 6기의 설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2차로 부지를 공유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뒤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이 일단 불발된 데다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엄호 사격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자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집중 공격해 여야 간 공수가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회의에서 박 후보자 거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안 나왔지만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해명이 좀 소명이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신 대로요. 보신 대로라면은 아직은 전달 안 했습니다. 예, 전달 안 했고요. 일각에선 여당이 자진 사퇴 권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여당은 선뜻 적격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채 채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야 3당은 박성진 후보자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정책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기가 좀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시간을 벌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김희수 부결 사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을 낳습니다. 야 3당의 반대 속에 여당도 선뜻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박 후보자의 거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좌편향 코드 인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좌편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부 제출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그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을 하세요. 아니 발언을 자꾸만 막지 마세요. 자기 발언 부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뒤에 자료 제출 책임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오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질의에서 야당은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김 후보자의 경력 문제를 부각시키며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많은 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법 형정을 최종 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곳곳에서 설전과 신경전을 펼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은 국민의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누릴지언정 역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겁니다.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했던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소야대 한계가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 실책에 남 탓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100일 넘게 수수방관하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 내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역 강경 노선을 유지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호남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여권 지지층의 비판글이 쇄도하면서 접속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네, 북핵 사태로 비상이 걸린 청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사태까지 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신음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는데 야당을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같은 상황이 빚어질까 내심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야당도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겉으론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한계를 실감한 터라 속내는 더욱 복잡해 보입니다.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야3당이 공조전선을 형성해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킨다면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에서 부적격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더욱 고민입니다. 정권이 오만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적절치는 않아 보이지만 그 비판마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5당 대표 회동으로 협치 복원에 물꼬를 터보려던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청문회 진행 상황 등을 보겠다며 전국 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핵 위기로 외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내치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안팎으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차 수사 의뢰한 댓글팀장 대부분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수사팀을 보강해서 MB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MB정부의 국정원판 블랙리스트 수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이 정부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학의 인사들을 퇴출시키려 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기존 댓글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화력 보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작업과 트위터에서 여론 조작 작업을 지휘한 외곽 팀장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차 수사 의뢰된 30명의 외곽 팀장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의 영수증을 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팀장도 있다며 이 돈의 출처와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핵심 간부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기반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사의 칼끝은 이미 한 차례 소환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물론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윗선들로 자연스럽게 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좌파 성향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모두 82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전체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전방이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일부 명단에는 작가 이회수, 조정래 씨, 진중권 교수, 박찬욱 감독과 개그맨 김미화, 김재동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확인된 전체 명단에는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배우 김명곤 씨와 화가 신학철 씨,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배우는 권혜오, 문소리,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씨, 방송인 중에선 노정열, 오종록,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가요계에서는 이미 공개된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씨 외에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이하늘, 이수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미선, 김구라, 이하늘 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 내용을 내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모두 52명이 이름을 올려 분야별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 외에 여균동,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감독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 감독들을 대거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성향에 문제가 있다며 과거 이력까지 들춰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오열했습니다. 이 바람에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까지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칭했던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법정 대면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오후 재판이 막 시작됐을 무렵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순실 씨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오열하자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함께 재판받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최 씨 변호인이 휴정을 요청하면서 재판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북받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딸 정유라 씨의 증인신문 조서가 법정에 제출되고 자신들이 정 씨 변호를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딸의 안위가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최 씨는 딸의 증인신문 증거조사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딸을 새벽부터 데려갔고 간접 사실을 직접 사실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회유조사하며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대면했습니다. 노 차관은 승마대회의 문제를 조사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갑자기 감찰을 당했다면서 자신이 좌천된 경위에 대해 장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심히 지켜보면서도 특유의 무표정으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추석은 최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추석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살릴 기회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성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세일과 각종 문화, 체육활동 요금 인하 유도에 나섭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골자는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입니다. 먼저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풀어 평소보다 공급량을 1.4배로 늘리고 사과, 배 등 32개 품목은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 자금 수요에 대비한 지원도 늘립니다. 중소기업에는 추석 전후로 27조 원, 소상공인에는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2조 1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앞당겨 9월 중순에 조기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추석 대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연휴를 쉬지 못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하고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연휴를 내수 살리기의 기회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휴 직전부터 10월 말까지는 한 달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특히 추석 연휴 중엔 전국 유통, 제조, 서비스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대규모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고궁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개방, 영화관 평일 요금 적용,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진행합니다. 또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차장을 개방해 쇼핑이나 나들이를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지난해보다 780원이 적은 21만 5,270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6개 대도시 전통시장의 추석 차례용품을 조사한 결과 계란을 포함한 18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소고기 등 10개 품목 가격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소류인 대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사과와 배, 애호박, 무 등의 가격이 올랐고 밤과 나물류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수산물은 대체로 가격이 올랐고 육류는 소고기가 내린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석 황금 연휴를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도록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4명 가운데 1명꼴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월 2일에 근무한다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이유로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노동자의 75%, 의료 노동자의 59%가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실 안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과 어울려 다니는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때렸는데 이후 학부모들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간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 조사 등에 따르면 다툼은 A군의 어깨를 B군이 치고 지나가면서 시작됐는데 A군이 싸움을 피해 자기 교실로 가자 B군이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 다짐으로 번졌습니다. 싸움 이후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책상에 엎드려 있던 A군에게 동급생 C군이 찾아왔습니다. B군을 포함한 10여 명 그룹의 리더격인 C군은 A군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싸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탕 2주 받았고요. 소변에서 피도 나왔고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맞았었으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신과, 소아정신과 입원 중이고. 학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군 등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봐야죠. 이런 가운데 B군 부모 등이 A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자신의 직업 등을 내세우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A군 부모는 주장합니다. 얘가 로펌이 있잖아요. 우리는 쌍픽, 쌍방 해서 끝나고 피해보상이라 좀 받고 해서 끝을 내줘요.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 모두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강릉 10대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범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공동상해와 공동강금 등의 혐의를 받는 17살 A양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나머지 1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해변에서 17살 B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 준희 양이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외할머니 정모 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준희 양이 지난달 SNS에 올린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희 양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저녁 식사 후 뒷정리하는 문제로 외할머니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혼잡한 시내버스가 아이만 내리고 뒤따라 하차하려던 어머니를 태운 채 출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목격담들이 인터넷을 달궜고 결국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는데 기사의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7살 딸을 데리고 240번 서울 시내버스를 탄 어머니 A씨는 건대역 정류장에서 딸을 먼저 내리게 한 뒤 자신도 내리려 했지만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A씨와 다른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버스는 다음 정류장까지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A씨가 울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기사가 무시했다는 등의 목격글이 올라오며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스 기사분이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버스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가 결국 버스 기사의 경위서와 CCTV 화면을 토대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버스가 차선을 변경한 상태여서 하차 시 사고 위험이 있었고 기사가 다음에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규정 위반이 아닌 만큼 처벌은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버스 회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청와대의 버스 기사를 비난하는 청원글이 올라온 반면 해당 버스 기사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기존 민원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석입니다. 부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부산 동구 구의원과 구청장이 해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6명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어제 오전 8박 10일간의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지난 11일 부산의 9월 기준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263.2mm의 비가 내려 곳곳에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수를 강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지난 11일 오전 비 피해 상황을 모른 채 중국 상해로 선진축제 시찰을 하기 위해 떠났다가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교사 선발이 갑자기 줄어든 이른바 임용절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당장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수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잘못된 교원 정책 책임지고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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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2018학년도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이 예고된 후 선발 인원이 급감해 임용절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8분의 1로 뚝 떨어진 서울은 논란의 중심이 됐고 교대생들을 중심으로 선발 인원을 늘려달라는 대규모 항의 집회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일부 도교육청에서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적어 교원 수급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행안부, 기재부로 구성되는 범정부 TF는 학령 인구 감소와 OECD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가릴 것 없이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7명가량 많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는 현직 교사의 타 지역 응시 제한과 지역 가산점 확대로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은 올해 수준인 14만 8천여 명으로 확정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초등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침에 수익이 줄어든다며 격렬히 저항했던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는 경쟁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불법 판매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방증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사와 B사의 갤럭시 노트 8 인터넷 광고입니다. 번호 이동 시 단말기 구입 가격이 1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짜 폰처럼 유혹하고 있지만 엄연한 불법 과장 광고입니다. 실제 이 정도 할인을 받으려면 8만 원 가까운 요금제에 인터넷과 IPTV 가입, 제휴 신용카드 이용 등 전제 조건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월 15만 원, 2년 약정 시 360만 원가량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법적인 판매를 독려한 정황입니다. 번호 이동 고객을 IPTV 가입과 함께 유치하면 100만 원, 상품권 지급과 추가 리베이트 정책까지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시 및 추가 지원금의 3만 원 이상 현물을 지급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사는 무차별적 스팸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고객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스팸 문자에 고객이 항의하면 온라인 사이트나 휴대전화 가입 시 마케팅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거짓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스팸 문자 폭탄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통신업계는 오는 15일부터 25% 요금 할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케팅비를 더 쏟아부으며 여전히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추가 요금이나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X을 공개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 사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X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X에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안면 인식 기능이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또 아이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물리적 홈 버튼이 최초로 삭제됐고 테두리를 없애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X의 가격을 $999로 책정했습니다. 발매일은 11월 3일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한 곳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해서 매년 파업을 벌이며 소모적인 임금 협상을 하는 문화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임금 인상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됩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지수인 1%로 자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매년 불필요한 소모적 임금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노사는 또 임금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임금 체계를 개선해 근로자의 역량과 생애 주기에 따라 연봉 상승폭을 조절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전반 합의를 통해 매년 관행적인 일고 당기기식의 소모적 협상 관행을 벗어나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연동 임금 인상 원칙은 SK그룹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시도가 매년 임금 협상으로 진통을 겪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 악재에도 임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임금을 물가에 연동한 기업이 처음 등장함에 따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대기업 노사의 임금 협상 관행이 변화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 문제지만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로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김 부총리의 언급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와 달리 재정당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간 쓰고 아이 키우기, 아나키라는 인터넷 카페가 얼마 전에 논란이 된 바 있죠. 현대의학 대신 자연치유로 아이를 키우자는 취지의 카페였는데 이런 움직임에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 아나키 방식의 민간요법 등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이 공개되자 한 시민단체는 아나키 카페를 아동학대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해 법적 제재가 추진됩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나키와 같이 자연치유법의 경우 예방접종 등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접종을 거부하면 성인이 됐을 때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전염병,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적이면서도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접종 거부는 결국 집단 면역까지 붕괴시키는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퇴치된 홍역의 유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8년 영국에서 홍역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자 세계 곳곳에서는 MMR 접종 거부가 펼쳐졌습니다. 이 논문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지만 아직까지 곳곳에서 접종 거부가 이어져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키와 같은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신 등 건강과 직결된 정보는 파급력이 큰 만큼 보건당국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통과해야 할 적격 인사라며 첫날부터 일찌감치 후한 합격점을 줬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력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내내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받습니다. 항공기 분야의 개발사업 담당 임원인 박 씨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카이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중요 증거를 골라내서 부하 직원들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후 2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증세를 포함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 탈원전 정책과 보유세 인상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국회는 나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가 깨끗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태풍 탈림은 차츰 제주에 간접 영향을 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꽤나 쌀쌀했는데 햇살이 좋아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 기온이 18.1도로 1시간 만에 2도가량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서울은 최고 26도, 대구는 28도로 대부분 25에서 최고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평년과 엇비슷한 정도여서요. 더위감도 없이 활동하기 좋은 쾌적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존과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에서 보내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탈림이 북상 중이죠. 지금 타이완 북부 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차츰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일본을 향하겠습니다. 진로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제주도에 차츰 간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제주의 강풍과 함께 밤부터 비도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알아들었습니다. 네, 오래된 조선소와 선박 부품업체들이 있는 부산의 한 마을이 예술옷을 입었습니다.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이자 수리 조선 산업의 출발지로 불리던 곳입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치로 배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깡깡이 마을로 불리던 곳입니다. 근대 조선 산업 발상지자 수리 조선 산업의 출발지였습니다. 이곳에 가로 13m, 높이 35m의 초대형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제목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7, 80년대의 떼약볕과 살을 애는 추위를 몸으로 견디며 조선소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들을 그렸습니다. 조금 어둡고 좀 칙칙한 말인데 작가님들이 이리 화사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곳에서는 선박 부품 제조 공장 200여 곳과 조선소 8곳이 모여 있지만 조선업 경기가 쇠퇴하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은 마을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밤이면 인적이 없던 마을에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적 정체성을 또 예술가들과 또 여러 연구자들의 어떤 작업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 예술가들은 마을에서 나는 소리를 모은 박물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체험 참가자가 직접 소리를 녹음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